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보통 기혼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고부 갈등 때문에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게 된 시아버지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 뒷감당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말종 같은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던 의류 매장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과 사귀게 되었죠. 잘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처럼 남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사귀게 되었지만 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병적으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의처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집착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만 해도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탕비실로 데려가서 직원들 몰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연아, 아까는 왜 그렇게 웃었어? 앞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마. 아니,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요즘 따라 왜 그래?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가 나 보라고 자꾸 딴 남자한테 찝적대잖아. 찝적?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의심받을 짓 한 적 있어? 우리 이러지 말고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지금 직원들 다 듣겠어. 왜? 지금 이야기해.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기라도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왜 그래?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놈이랑 히덕거리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지금 고백하라고. 박주철 그놈이 꼬신 거지? 너 그놈이랑 제일 친하잖아. 제가 화가 나서 탕비실을 나가버리니까 그 자식도 멈추더군요. 그 뒤로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고 모르는 척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팠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이 불쌍해 보여서 다시 받아주었는데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귀니까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1시간 단위로 보고해야 했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주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심지어 그런 집착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제게 폭력까지 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헤어지자고 전화로 통보하고 연락처를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치킨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벌한 협박을 해서 제가 질리게 만들었죠. 6개월 넘게 그 자식의 감시를 받으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는 너 감당 못하니까 제발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 어? 너 다른 남자 생겼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역시 박주철 그놈이 맞았던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단 제게 폭력을 쓰지 못하게 살살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결국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다음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는데요. 직장은 도저히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보다 좋은 연봉도 없었고 대표님이 한 달만 있어달라고 하던 것이 2달, 3달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만둬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닥달하던 동안 전 남친이란 작자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회사 내에서 제가 남자 관계가 아주 문란한 여자라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대표님께 다 말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놈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1달 넘게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저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300통이 넘는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결국 휴대폰을 해지하고 번호를 또 바꾼 다음에야 그놈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 언니의 소개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 못 보던 얼굴이네. 이제 새로 들어온 아가씨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건네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단골 손님이니까 잘해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습니다. 늘 웃으면서 점원인 저를 대해주셨고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마음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게 그 쇼핑백을 건네주시는 거 있죠?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내일이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해. 신발 하나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세상에, 무슨 생일을 다 챙겨주세요. 바빠서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았는데. 고마워요, 사모님. 1달 전에 우연히 제 생일이 언제인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다른 직원한테 정확한 날짜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선물까지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마음에 감격을 받게 되었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장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고 하다못해 캔커피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아들이 1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해주셨는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드님 연봉이랑 직업, 나이까지 알게 되었죠. 워낙 조건도 좋고 제 이상형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자랑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이 넌 사귀는 남자가 있니? 없으면 소개해줄까 하는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헤어진 지 꽤 됐어요. 누굴 소개시켜주려고요? 그럼 내 아들 어떠니? 저번에 사진 봤었지? 이 정도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니? 게다가 돈도 잘 버는데 착하기까지 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워낙 집을 좋아하는 놈이라 아직 여자를 못 만나봤어. 네?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여자를 못 만나봤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어디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그래.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봐.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냉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숙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리드했는데요. 단골 손님 아드님이라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죠. 몇 년 단골인데 막대하다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쌓아온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사귀면서 어떤 남자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에 만나보자는 약속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진지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준기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만큼 야무지게 성격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다정다감하셔서 고부 갈등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결혼을 한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전부 시댁에 대한 서운함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살이 같은 건 없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다현이 넌 정말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뭐니? 다현이 시어머니처럼 친딸처럼 말해주면 오죽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아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인 저를 챙기니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진 돈은 많았지만 남봉꾼 기질이 있으셨는데요. 바람을 피면 뭐라 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안방마님처럼 시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부잣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생각은 없다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 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으셔서 크게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여자를 밝혀도 너무 많이 밝히셔서 밖으로 새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여러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쎄,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 옆동에 사는 여자랑 같이 있었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어쩌겠냐.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가장이 식구들 밥 굶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아버님이 선을 넘었더라면 진작에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바람을 피웠고 결정적으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도 바람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죠. 제가 굳세게 믿은 것은 바로 남편이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옆동에 사는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더라?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대놓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해. 그럼 당신이 뭐라 한마디라도 해보지. 말도 안 꺼내본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옆동에 사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남편도 어머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를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이를 먹으니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아파트 앞에서 옆동 여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동네 창피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세요. 여자 만나시려면 다른 동네로 가서 만나세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달라고요. 이제 며느리도 생겼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러고 싶으세요? 시아버지도 함께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말에 수긍을 하시더군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처신할게. 걱정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제가 손녀딸을 낳아서 그럴까요? 시아버지는 옛날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죠.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몸이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지만 여자는 시댁에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아파도 그저 참고 사는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자 병수발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날 밤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긴장을 풀어드렸죠. 다 잘 될 거다. 잠깐만 눈 붙이고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껏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얘야, 나 정말 속상하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여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죽지 못해 지금껏 살았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셨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어쩜 아버님은 와이프 속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마음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마누라 만나서 마음대로 놀아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뒀던 응어리들을 제게 풀고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속에 쌓인 우라가 화병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위암의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회복실로 옮겨지고 퇴근한 남편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남편이 오고 1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야 수술을 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크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했지만 결과가 100%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의사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으니 상당 기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께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만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건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병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괜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아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버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병원에 코피기도 비치질 않는 거야? 당신이 전화해 봤어? 내 전화만 안 받는 거래? 나도 몰라. 그냥 부르지 마. 엄마가 집에 없으니 살판 난 거겠지. 난 기대하지도 않았어.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병원에 와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아버님 욕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버님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병원에서도 다른 내연녀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밤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싸우게 되었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긴 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병문안 오지 말고 그 여자랑 있지 그랬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 어디 애비한테 눈을 부라리고 훈계를 하려고 들어? 네 애미가 지금 죽기라도 했냐? 그리고 병수발은 며느라가가 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눈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동안 병문안 안 오고 잠수 탄 거 알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부인에 대해 도리는 지켜야죠. 저는 사정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까지 대놓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암과 싸우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다른 여자와 어울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다니다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나오니 저도 울컥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무슨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만사 제쳐놓고 돌보는 법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냐? 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개 돼지만도 못하네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는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뚜껑이 열려서 시아버지와 한판 붙게 되었죠. 지금 미쳤어? 애를 왜 때리는 거야? 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나도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진짜로 아버지와 의절하고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내가 가진 재산 나눠달라는 말은 일체 꺼내지도 마.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돈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제가 아버님께 뭐라 할 수도 남편을 닥달해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정리되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기약 없는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시작한 병원살이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렸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보았던 옆동 사는 여자가 아버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자기야, 마누라 죽으면 나랑 재혼할 거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버님과 내연녀 둘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께서 집에 내연녀를 자주 데리고 온 것 같더군요.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의사를 만나 시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드디어 걱정이라는 걸 하나 싶었는데 본처가 빨리 나아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서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거였습니다. 내연녀와 재혼해서 새살림을 차릴 거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얼른 몸을 일으켰는데요. 내연녀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죠. 내연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데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집에서 뭐 어쩌고 저째요? 지금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람 피시더라도 도리는 지키시라고요. 아유, 뭔 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며느리가 낄 일 아니다. 내가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시아버지도 저 따라 고함치시더니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가 나갈 때 뒤돌아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던 거 생각하면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것 같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전이가 시작된 암덩어리들이 손 쓸 수 없이 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님이 생각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데 시아버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보다 어린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가버렸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악을 했죠. 아버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엄마 장례를 치른 지 딱 이틀 지났단 말이야. 아무리 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홀렸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어. 재혼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반대할 거니까 저 여자 당장 내보내. 내가 너한테 허락받자고 하는 말 아니다. 니들은 앞으로 새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소리야. 너희들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설마 했습니다. 내연녀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까 싶었는데 정말로 들어오더군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자리를 꿰차더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32살에 제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도대체 그런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상전처럼 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음식 투정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살림하는 여자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끓여와. 처음에는 제 길을 꺾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몸종 취급하지 마.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 먹어야지.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 했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면 시아버지한테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서 막 나가는데 얌전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저 여자한테 밀려서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연녀가 시아버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길래 저도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도 새 출발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참고 받아주자. 내연녀를 불려우 같은 년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변한 남편이 내연녀를 새엄마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저 혼자 시아버지의 내연녀와 맞서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내연녀를 배척하고 아버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쯤 되면 저도 내연녀를 시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고민도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소개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580을 누르고 새벽에 몰래 남편 휴대폰 살펴보는데 제가 본 게 확실하더군요. 준기야, 내가 소개해준 혜정이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주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혜정이가 나랑 같이 일할 때부터 인기 많았어.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네가 데리고 놀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네가 감히 상대도 못하는 에이스였다고. 그 문자를 쭉 읽는데 휴대폰을 보던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도 내연녀가 남편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불륜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붓아들에게 바람을 피우도록 부추긴 거였습니다. 에이스가 대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주고받은 연락은 더 없나 살펴보았죠. 그 문자들을 다 본 순간 내연녀가 남편에게 왜 여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내연녀는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 같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반대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시아버지 재산인데 왜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지 내연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가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내연녀와 동거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셨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각서와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혼 소송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받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은 남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연녀도 그 사실을 알고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와 톡을 보니 남편은 이미 내연녀가 소개해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여자들과 놀고 있었다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도 내연녀에게 홀려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내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 있지?
그래. 내가 소개시켜준 여자한테 푹 빠져서 다행이지. 준기가 자기 재산은 당신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고 하잖아.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한 번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게 불륜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제 곧 준기한테 며느리하고도 갈라서라고 말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꼬장꼬장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년만 보면 재수없게 죽은 천처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그년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한마디도 안 지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니까. 나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시키려는 거야. 당신하고 준기는 며느리가 절대 눈치 못 채도록 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이혼시키려는 거 알면 아주 생 난리를 칠걸? 그 꼴 보기 싫어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내 말만 들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보니 모든 음모의 주범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결판을 지어야만 했죠. 이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를 가지고 논 남편과 뻔뻔스러운 내연녀가 호된 뒷감당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로 작심하고 계획을 세웠죠. 우선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내연녀가 일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담을 찾았더니 내연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경이 말하는 거구나. 걔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마담은 저를 경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특효약이었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자 마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연녀에 대해 말하는 걸 모두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짐작하던 대로였죠. 내연녀에게는 기둥서방이라고 불리는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거남과 짜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통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두 부자를 속이고 재산을 받아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연녀의 동거남이 사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외출할 때 몰래 따라가서 동거남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직접 들으니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딸 양육비는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었죠. 좋아, 이혼해. 하지만 그냥 갈라설 수는 없잖아? 우리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과 남편이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해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가서 내연녀가 동거남을 두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가 옆에 있을 때 말해버렸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내연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런 내연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내연녀가 끝까지 오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해댔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 내연녀는 혼인빙자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구속되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친히 감사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길래 저도 따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제 거니까 지켜야죠. 저한테 재산 전부 주셔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뭐? 내 재산을 너한테 전부 다 줘야 한다고? 갑자기 왜? 시아버지는 대번에 얼굴이 굳히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당연히 남편에게서 재산을 나눠받았는데요.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시아버지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아들이 피웠는데 왜 자기가 위자료를 주냐고 난리를 피우길래 제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시아버지는 독한 년이라고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버님 말대로 법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시아버지와 철없이 덩달아 바람을 피우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스란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찾아와 위자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쫓아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제 시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일은 겪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또래에 비해 유독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데 저는 일단 사람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자주 받았습니다. 어릴 적 장난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순수한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 인간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저렇게까지 바보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아버지는 공기업의 이사로 근무하셨고 엄마는 고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누리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사주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버지는 돈이 필요해 보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셨죠. 그래서 돈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돈을 잘 쓰는 애로 통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제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돈을 갚는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돈을 달라고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 친구들은 저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을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곧잘 어울렸던 친구였어요. 과는 달라도 같은 대학 동아리를 다녔으니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경미야, 너 아직 남친 없지? 내가 남자 소개해줄까? 갑자기 소개? 누굴 소개해주려고? 소영이는 자기 사촌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제 스타일이라서 만나보았는데 성격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에서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생긴 편이라서 첫 만남에 호감이 생겼죠. 그 오빠도 다음 데이트를 약속하길래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랑 한참 만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빠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오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더니 그날따라 세상 고민 다 싸질머진 사람처럼 맥이 탁 풀려 있었죠. 오빠, 표정이 왜 그래? 고민이라도 있어?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한숨을 푹 쉬더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급전이 필요한데 빌릴 데가 없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아직 알바비도 못 받았는데 50만 원 달라고 재촉하니까 미치겠다. 돈 없으면 지금 나가래. 나 말고 들어올 사람 많다고 하더라. 꼼짝없이 방 빼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당시 오빠가 편의점에서 밤 시간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벌써 2달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에게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말했지만 사흘 내로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방 빼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오빠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농사가 망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워낙 딱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빌려주었죠. 정말이야? 이 돈이 어디 나서 나 주는 거야? 경미야, 정말 고마워. 알바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 오빠는 이제 살았다고 하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오빠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한 달이 지나도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몇 번을 망설이더니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빌려간 돈 말이야. 언제 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50만 원 정도면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그날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말이야, 50만 원. 정말로 기억 안 나서 이러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사실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았어.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돈 생기면 줘. 평소 같았으면 편의점 알바 그만둬라. 그 알바 사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오빠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거든요. 역시나 오빠가 빌려간 돈을 주기는커녕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제게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액수도 점점 커졌죠.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다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미야, 너 지금 돈 가진 거 얼마나 있어? 돈? 갑자기 무슨 돈? 오빠 무슨 일 생겼어? 아이씨, 나 지금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어. 그 말에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사고를 쳤냐고 묻자 오빠가 어이없는 말을 쏟아냈어요. 친구들과 같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오빠와 친구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자 술집 전세 냈냐고 조용히 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오빠 쪽에서 기분이 상해서 왜 시비를 거냐고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말다툼이었는데 나중에는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패싸움을 하다가 오빠가 술병을 휘둘렀는데 옆자리 일행 중 한 명이 머리를 다쳐버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경미야, 당장 그 사람하고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선 급한 대로 200만 원만 가지고 병원 앞으로 와. 당장. 저는 정신없이 돈을 뽑아서 오빠가 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땡땡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빠가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손에 든 돈 봉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설마 수술 중이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나 줘. 오빠는 빼앗듯이 돈을 받아들고 응급실 안쪽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제가 쫓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도리어 오빠가 절 찾아서 해결됐으니 가자고 하길래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오빠가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니 그 사람 수술이 잘못돼서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돈을 주었는데요. 며칠 뒤에 만난 오빠는 제 덕분에 별 탈 없이 그 사람과 합의를 보고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선배 언니에게서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경미야, 너 시간 되면 나랑 커피나 한잔 하자. 언니가 갑자기 저를 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에 뜬금없이 소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미야, 너 소영이한테 속고 있어. 내가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 소영이 사촌 오빠가 아니라 애인이야. 소영이가 저한테 사촌 오빠라고 해놓고 자기 애인을 소개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소영이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같은 과 후배인 소영이를 동아리에 데려왔고 제가 그 동아리에서 소영이와 친해졌으니까요. 어쩐지 얼마 전부터 소영이가 동아리만 오면 호구 같은 스폰서를 하나 물었다고 자랑을 해댔습니다. 수영이 너 다음 주에 남친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던데 진짜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징징댔잖아. 알바라도 새로 구했어? 알바는 무슨, 다 돈이 생겨서 가는 거지. 해외여행은 못 가도 제주도 가서 바닷가 바람은 한번 쐬고 와야지. 안 그래? 둘 다 알바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제주도를 가? 부모님이 대주셔서 가는 거야? 동아리 애들이 묻자 수영이는 호구 하나 잘 물면 돈이 그냥 생기는데 힘들게 알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빨대 꽂고 챙겨 먹던 애야.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바보 같은 년인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도 돼. 어차피 말해도 몰라. 저는 소영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그게 저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영이는 대놓고 저를 등쳐먹으려고 애인하고 작당을 했던 겁니다. 오빠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월세 보증금이나 패스함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영이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바보 취급을 했다고 털어놓으니 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경미 너는 이렇게 순진해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연 끊고 상종하지 마. 언니는 소영이에게 이용당하는 저를 딱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습니다. 저는 두 년놈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서 소영이를 불러서 하나하나 따져보았는데요.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친구라서 믿었는데 사람을 이따위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그동안 사기쳐서 나한테 뜯어간 돈 전부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갑자기 왜 그래? 미안해 경미야. 내가 생각이 너무 없었어. 오빠가 하자고 한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끼 눈을 뜨고 소영이에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 기세에 놀란 소영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싸우는 저희를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돌려달라는 약속을 받아놨죠. 소영이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부터 제 연락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수소문해보니 둘 다 휴학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 휴학을 다 몰았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저를 피해 다니는 바람에 결국 돈 받는 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가 없는 건지 제 팔자가 그런 것인지 제 주변에 꼬인 인간들이 하나같이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런 추잡한 인간들이 싫어서 5년 동안 직장을 7군데나 옮겨 다니게 되었네요.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니까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미야, 넌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이제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카페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혼자 조용하게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도 5년 넘게 사람들한테 치이고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혼자 있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개업하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직접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보니 본사는 돈만 챙겨갈 뿐 가맹점에게 해주는 게 거의 없었고 모든 걸 제가 알아서 운영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장사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카페 주인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장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은 크게 없어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하나씩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란 게 생겨서 커피에 대한 연구도 하고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카페는 자리를 잡았고 고정 고객들도 제법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남자 손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혼자 카페에 들려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손님이었죠. 그 손님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연구한 커피가 맛있었는지 3개월 전 뒤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리더라고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바쁘지 않을 때는 제가 그 손님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전부터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사업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의뢰받아서 개발하고 있어요. 땡땡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혼자 독립을 했다고 하더군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사표를 냈다고 하길래 단골 손님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멋있다고 하니까 쑥스러웠는지 손님이 겸손하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동안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저는 돈보다는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도전 정신만 좋아서 매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참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면서 머리를 식힌 다음에 사무실로 가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카페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보여서 저도 가슴 설렜죠. 그러다 한 번씩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카페에 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카페에 나타나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단골 손님을 반기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아,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교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랬구나. 전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몇 달 뒤에는 빨간 장미꽃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백만 안 했지. 우리 만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경미 씨도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거 맞죠? 정말 서투른 사랑 고백이었지만 저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세월도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과 저희 친가를 오가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기도 했죠. 저는 35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2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평수가 꽤나 큰 아파트여서 신혼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 아파트를 보고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죠. 집은 내가 마련해야 하는 건데 시작부터 당신한테 신세 지는 것 같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큰 아파트 놔두고 따로 집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좋아. 딱 5년만 기다려. 내가 멋진 전원주택 하나 사서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5년 뒤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벤처 사업가로 성공한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준 게 참 고마워서 저는 결혼 상대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이었지만 남편은 제 집으로 짐을 옮겼고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느닷없는 불청객이 카페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정경미 씨 되시죠? 남편한테 들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축하해요. 저 누구신데 그러시죠? 남편이요? 네, 그쪽이랑 곧 결혼할 남자 와이프가 바로 저예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 제 남편 될 사람의 아내라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게다가 남편의 아내가 꺼낸 첫 마디가 저희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서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여자는 너무나 당당하고 태연해 보였어요. 곧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미 씨한테 시비 걸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례하신 거 알고 계시죠? 남편과 곧 이혼한다니.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싶었는데 전처가 자기한테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경미 씨한테는 첫사랑이 있었나요? 그리고 느닷없이 첫사랑에 대해 묻더니 자기가 어쩌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귀게 된 첫사랑이 있었는데 3년 정도 교제하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2년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바람에 그동안 동창 모임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자 미국 생활에 회의감이 들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둘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1년 만에 저희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건 하지 않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법원에 이혼 신청까지 해서 자기들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며칠 내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남자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람 폈는데 합의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정말 멋진 사람 같아서 이야기해주려고 왔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굳이 제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써보니 이 물건 참 괜찮으니까 너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며 전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줘도 되니까 나가세요. 장사 방해되니까 나가시라고요. 화내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헤어지는 게 서로의 앞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제 전 남편이 오해 안 받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경미 씨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이미 헤어진 분이 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바람 펴서 이혼당한 주제에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한때 사랑하던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우습게도 그 여자는 떠나는 순간마저 제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으니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남기고 떠났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왜 결혼한 사실을 숨겼냐고 물었죠. 남편은 카페에 아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전 와이프가 말한 거랑 똑같이 말하더군요. 전 와이프가 1년 전부터 첫사랑과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차마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겠더라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고백했을 때 다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떠나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이게 다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져서 고백할 타이밍을 미루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황당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재혼이란 걸 빌미로 파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은 일주일 뒤에 전처와의 모든 관계가 정리될 테니까요.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말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속여서 벌을 받는 걸까요? 갑자기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고 말았죠. 남편에게 연락을 한 업체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연구소에 납품할 프로그램을 하청받아서 개발하고 있다는 땡땡 업체였습니다.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받아서 개발할 파트너 업체를 찾고 있다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20억을 주겠다고 해서 남편이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하는 동안 들어가는 경비였어요. 땡땡 업체 쪽에서 1억이라는 진행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남편이 한순간에 1억이라는 빚을 내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1억이라는 빚이 생겼어. 어떡해 여보? 당장 대출금의 이자까지 독박 쓰게 생겼어. 뭐? 1억이라고? 그놈들이 1억이나 사기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리 상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미안해.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 지금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남편이 풀이 죽어서 저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실토하는데 억장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당장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1억을 구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에도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었는데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제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어찌나 돈을 많이 가져가던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사무실에 간 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 버린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남편 사무실에 올 이유가 없을 텐데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따라 남편이 돈을 달라는 횟수도 늘어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서 없을 때 사무실에 가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CCTV 속 여자의 얼굴 몇 번을 돌려봐도 소영이더군요. 그날만 남편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 자주 들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대학 시절에 소영이에게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소영이뿐만 아니라 전처도 남편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셋이서 무언가 밀담을 나누고 의논하는 모습이 회의실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전처가 서로를 끌어안기도 하고 부부 사이처럼 보이는 행동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남편과 전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전처 그리고 소영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기를 구해 남편 사무실에 몰래 설치해놨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몰래 사무실로 가 도청 녹음본을 확인했는데요. 도청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 말이 맞지? 그녀는 사기 쳐먹기 딱 좋은 년이야. 그래, 네 덕분에 우리 형편이 좋아졌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우리 여보 말이 맞아. 정말 처제 아니었으면 나는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내가 뭐라 했어. 내 말만 들으면 팔자 필 거라고 했잖아. 경미 걔는 대학 다닐 때부터 멍청하던데 아직도 사람을 쉽게 믿더라. 자기한테 좀만 잘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려고 그래. 빚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는 내 목도 챙겨주는 거지? 나한테는 얼마나 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처제 얼마나 필요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녹음본을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남편이 제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위장 이혼이었고 실제로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소영이를 처제라고 부르다니 저는 소영이가 전처의 여동생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버린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카페 맞은편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부를 찾아왔던 소영이가 우연히 제 카페를 알아보고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저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저를 더 속이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년이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해도 여기서 시간 더 끌면 의심할 게 뻔해.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해외로 튀어버리자. 해외? 저번에 말한 하와이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필리핀? 우리 아예 이민 가버려서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그래, 돈만 많은 그년 도움 좀 받으면 필리핀 같은 데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지긋지긋한 한국 땅 떠나버리게. 남편은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제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양반 도주를 할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은 이상 남편이 도망가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남편과 전처 그리고 소영이까지 모두 사기죄로 엮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 뒤 저는 남편이 있을 시간대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이 소영이가 꾸민 짓이라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처제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협박했다고. 돈 안 받아오면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고 하는데 어떡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민다고? 나는 너 때문에 2년 넘게 돈까지 뺏겼어.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동안 만난 세월을 생각해. 내가 진짜로 당신 이용해 먹는 사람 같아?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협박받을까 봐. 뭐? 피해자? 내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당장 꺼져. 내가 당신이랑 대화할 것 같아? 난 인간이랑만 대화해. 당신 같은 쓰레기랑 말 안 한다고. 왜 이래 정말.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은 나한테 질렸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남편 뺨을 확 때려버리니까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봐달라고 비굴하게 굴더군요. 결국 경찰을 부른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소영이와 전처를 사기죄로 고발해버렸죠.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오자 다급해진 소영이는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경미야, 이 소환장 뭐야? 설마 나 사기죄로 고소한 거니? 도대체 왜 그래? 우린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 그런 짓을 하고 말았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한테 정이란 게 있긴 하니? 넌 지금도 나를 바보 같은 호구로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용서해주면 나중에 또 이용해 먹으려고? 너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경미야, 미안해. 내가 무릎 꿇을게. 이렇게 꿇고 빌 테니까 제발 봐주라. 내가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 이번엔 진짜 뉘우치고 있다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다 울고 있는 거 보여? 이번만 봐주면 네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할게. 내가 믿을 것 같아? 너 딱 봐도 가짜로 울고 있는 거잖아. 눈물로 다 해결되는 거면 법은 왜 있는 거겠니? 경찰은 왜 있겠어? 눈물 아까우니까 뚝 그쳐. 감방에서나 흘려야 하니까 내 앞에서 울지 말라고. 제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소영이를 밀치니까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더군요. 딱 봐도 어떻게 해야 제가 봐줄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소영이가 제 카페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자고 사정했지만 저는 돈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힌 악독한 년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죠.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저는 소영이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전처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인 피해 사실까지 상세하게 말하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소영이와 전처는 구속되었지만 남편은 종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나마 숨겨놓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 꼴이 된 전 남편은 잠을 잘 방 한 칸조차 없는 산새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자업자득이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구걸을 하든 간에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이와 전처의 재판 결과도 의도적인 사기죄로 인정되었고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중이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영이처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악질적인 인간들도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니 부디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래요.